2017년 12월 28일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 살고 있었던 존슨네는 저녁 준비로 바빴습니다. 당시 존슨은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홀아버지로 어머니와 남동생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은요 화목했습니다. 그날 또한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해주시고 아들인 존슨은 어린 자기 자식들한테 할머니가 저녁 준비 다 하셨다네. 너네들 얼른 가지고 놀던 장난감 다 치워. 그러니까 두 아이들은 막 하하호호 아빠 싫어요. 그런 아이들을 또 존슨은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치우고 그렇게 가족들의 저녁 식사가 딱 시작되려는 찰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시간이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밖이 밝아. 뭐지? 이상함에 존슨은 일어서서 창문 커튼을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웬 우리 집 앞에 경찰차하며 구급차하며 다 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근처에 무슨 일이 났나? 근데 이 차들이 다 우리 집 쪽을 향해 서 있어. 순간 존슨 멍했겠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상황 판단을 위해 더 자세히 쳐다보게 되는데 어라? 스와트 특수 부대팀이 우리 집 쪽으로 총을 겨누고 있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난 어린 두 아들 때문이라도 막 이상한 짓 하는 남자가 아니거든. 순간적으로 존슨은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겠죠. 저라도. 이런 상황에 그의 어머니, 얘 밖에 무슨 일 났니? 두 아들도 아빠 무슨 일이에요? 존슨은요 글쎄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식사하세요. 자, 여기서 스와트는 미국의 경찰 특수 부대예요. 자동 소총과 기관총 등의 고화력 병기와 각종 특수 장비로 무장하여 테러 등 특수 범죄 및 강력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팀이 왜 우리 집을 다 포위하고 있냐는 거죠. 이 모든 일은요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전에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집에서 19살 케인이 콜 오브 듀티라고 저 이거 예전에 해봤던 게임인데 그냥 쉽게 서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게임 같은 이 게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딱 끼고 팀을 맺어가지고 마이크 키고 서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샷샷 야 쏴 죽여 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이때 케인과 늘 팀을 이루어 함께 했었던 사람이 마이클이었습니다. 실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요.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쿵짝이 잘 맞아. 그래서 늘 게임하면 둘이 만나서 이제 팀을 맺어 자주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딱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또 케인과 마이클 편을 먹고 막 하는데 아군인 마이클이 나를 쐈어. 이 새끼 미쳤나봐. 나를 왜 쏴? 그래서 케인이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팀이 져버렸네. 여기서 막말로다가 케인 빡친 거예요. 야 마이클 미쳤어? 왜 날 쏴? 더구나 하필 이 판에 돈이 걸려 있었대요. 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 너 때문에 내 돈 날라갔다고 어쩔 거냐고 막 쌍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이클 역시도 열이 받았겠죠. 서로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봐 주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은 어떤 식으로든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이게 케인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때 열받은 케인이 야 마이클 내가 너 스와팅 할 거야. 너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니네 집 내가 스와팅 할 거라고. 자 여기서 스와팅 저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을 하면 자동적으로 총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이 총소리를 실제 총기 테러 소리인 걸로 속여 경찰 특수부대 스와트 팀을 보내는 장난전화이자 허위신고 범죄라고 합니다. 이게 경찰과 사법부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테러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지 않는 국가다 보니 이런 전화 한 통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여튼 이때 케인이
야, 너 게임 총기 소리 나는 걸로 니네 집에 총기 태어났다고 신고할 거야. 라고 하니 이때 마이클. 하셔. 해. 이때 마이클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냐면 마이클 자기 딴에 온라인으로 아는 사이인 네가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아내겠니? 너 우리 집 주소 알아? 모르잖아. 이 생각에 할 거면 해 라는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케인이 아무리 위협해도 마이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 케인은 더 부들부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스와팅 그거 해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검색을 막 하는데 이때 트위터에서 수십 번의 스와팅 경험이 있는 앤서니라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케인 바로 이 남자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괴롭히고 싶은 애가 있는데 스와팅 하고 싶은데 주소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은 앤서니. 아,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괴롭히고 싶은 애가 누군데요? SNS 아이디 불러봐요. 바로 앤서니 마이클을 팔로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요. 앤서니가 마이클한테 누가 당신네 집에 스와팅하고 싶다고 주소 알아봐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 보냅니다. 도대체 어디 살아요? 여기로 주소 좀 보내줘봐요. 아니 이거 너무 까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메시지에 누가 주소를 보내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마이클은 이때 주소를 보내줍니다.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집에 나쁜 짓 하려 한다고 주소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내줬다고? 네. 그러니까 이 세 명 다 스와팅이라는 이 허위 신고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와팅 할 거라고 주소 달라 했더니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앤서니가 스와팅 범죄를 저지른 게 상대편 집에 허위 신고해서 이 특수부대팀을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주소 받은 거였대요. 니네 집에 스와팅 할 거야. 주소 줘. 응. 받아가지고 이렇게. 즉 이런 형편없는 말로도 주소를 알려주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튼 앤서니 마이클에게 주소 받았죠. 이걸 바로 케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케인 바로 경찰에 전화한 거예요. 테러 사건 일어났다, 뭐 폭발물이 있는 것 같다, 어쩐다 하면 경찰과 스와트 팀이 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때 이놈이 자기 신원은 밝히지 않고 전화도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여기 어디 집인데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쏘고 지금 자기 엄마와 형을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휘발유를 던져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와서 도와주세요. 이 전화를 받은 후에 경찰이 스와트 팀과 긴급 출동을 했던 거예요. 누구 집으로? 마이클 집으로. 그런데 제일 앞서 경찰이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존슨 집이었어요. 존슨. 이건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존슨 집에는 마이클 없었거든요. 주소를 허위로 잘못 알려줬던 걸까요? 얼떨결에 엉뚱한 존슨의 집이 경찰에 포위됐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17년 12월 28일 오후 6시 25분경 완전 포위한 경찰과 스와트 팀은 존슨한테 이 집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총기 내려놓고 조용히 나오세요. 얘기합니다. 이 말에 존슨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얘기하면 금방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이들이 시키는 대로 현관으로 나가요. 그가 현관문에 딱 나오는 그 순간 커다란 불빛이 얼굴에 팍 쏴지면서 나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 막 여러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있고 다 나를 향해 총을 들고 있네. 나와서 보니 더 당황스러웠겠죠. 존슨이 나오자 경찰은요 다시 손 계속 들고 있으세요. 그대로 우리 향해 천천히 걸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존슨과 경찰의 거리는요, 약 35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 거리에서도 경찰과 스와트 팀은 계속해 존슨을 향해 총을 고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존슨 바로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죠. 얼른 가서 내 억울함 얘기해야지.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다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티셔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존슨이 티셔츠를 좀 내리려고 팔 한쪽을 살짝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팡! 존슨이 현관문에서 나와 10초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총에 맞은 거예요. 존슨이요, 그냥 두 손을 다 내린 것도 아니에요. 아예 내리지도 않았어요. 티셔츠 때문에 그냥 이 손 한쪽을 살짝 구부렸는데 이때 무기를 꺼내는 행위로 착각했던 겁니다. 결론은요, 존슨 사망했어요. 죽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린 10대 아이들의 어리석은 말다툼 때문에, 허위 신고 때문에 엄한 두 아들의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장난 전화할 새끼들이 죽어야지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 이런 거 보면 진짜 신이 없나 싶다니까요. 비극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 얼마나 놀랍니까. 기가 차고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그 슬픔을 느끼기도 전에 가족들까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와, 이게 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와, 이게 뭐야.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분명 마이클 집으로 신고가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존슨 집을 포위했던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클이 케인과 앤서니한테 줬던 그 주소가요, 지금 지가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닌 자기가 이사하기 전 집 주소를 보내줬던 거예요. 전 집 주소를. 피해자 존슨 가족은요, 해당 집으로 이사 온 지 2년 가까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이 자기가 2년 전에 살았던 집 주소를, 와, 온라인상에서 게임하다가 서로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놈들끼리 싸움이 붙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놈이 결론은 허위신고. 그 신고에 경찰과 특수부대 팀이 출동했고 엄한 사람이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이거 케인, 앤서니, 마이클 셋 다 잡아다가 죽일까 말까 심리적인 고통 막 주다가 똑같이 머리에 총 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만약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재판부는 몇 년형을 줬을까요? 그리고 해당 미국은 이 사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9년 주범 케인은 15개월의 징역형과 2년간의 게임 금지 처분을, 허위 주소를 제공했던 마이클은 1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2019년도에 이 둘의 재판 결과가 나온 건데 처음에 저는 2019년 형을 때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미국 어린 애들인데 2019년 형을 줬구나 했는데 정신 차리고 다시 읽어보니까 2019년도 지금 엄한 사람이 죽었고 이 남겨진 두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잃었고. 그런데 결론은 1년 조금 넘게 받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앤서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20년의 징역형에 더해 손해배상금 5,000달러를 지불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총을 쏜 스와트 팀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존슨이 그냥 손을 티셔츠 쪽으로 갖다 댄 건데 바로 총을 갖다 쏜 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미국인들도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스와트 팀은 경찰 조직 내 특수부대로서 군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일반 경찰이 대응할 수 없는 인질 상황과 테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대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늘 상대하는 사람들이 강도나 이런 급이 아닌 거예요. 마주치면 상대편 역시 바로 총을 쏠 만한 폭력배나 조직들. 그렇다 보니 존슨 역시 그런지 알고 습관처럼 총을 쏜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반전이 뭔지 아세요? 이때 총을 쏜 사람이요, 이 스와트 팀이 아니었대요. 함께 있었던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았을 때 존슨의 가족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이 어머니, 내 아들은 완전히 비무장 상태였는데도 허위 신고로 경찰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하지도 않았고 스와팅이라는 행위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이 억울한 죽음 어떡할 겁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경찰 대응을 비난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론은 총격을 가한 경찰, 이와 관련해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2023년도에 경찰과 위치타시가 합의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의 이제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해요. 여기서 500만 달러 하나로 약 한 6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장난 전화 하나에 엄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디든 이런 장난 전화, 허위 전화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법을 엄청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 후에 스와팅 방지 법안이 통과돼서 10년에서 최대 4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사건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윈난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나이 36살 푸이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36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종일 노인처럼 아프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는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 현기증으로 괴로워했고요, 두통으로 힘들어했고, 입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입이요, 입술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닌, 밥 먹을 때 입을 조금이라도 크게 벌리면 머리가 막 띵하면서 입 자체도 아프고 막 미치겠다고. 거기다 푸이안이 오토바이를 탔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오토바이를 타면 바닥이 이제 잘 고르지 않은 지역에 가면 달달달달 진동이 있잖아요. 그 진동을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아예 옴짝달싹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까지 됩니다.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내내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누워만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약간 이 남자 일하기 싫어서 꽤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리 펴고 누워버리니 생계는 이어가야겠고 누가 일하겠습니까? 와이프가 쎄 빠지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모르게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푸이안의 입에서 검은 피가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가족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피가 나와도 놀래는데 시뻘건 피도 아니고 시꺼먼 피가 나오니까 놀란 가족들은요, 그에게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고요, 그렇게 등 떠밀려 치과를 가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구내염과 상악골염, 치주염 이런 걸로 나와요. 푸이안은 항염증제와 항염증 주사를 맞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딱 맞고 나서는 괜찮은 듯 했어요.
하지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아파. 두통에 현기증에 입은 아예 벌리지도 못하겠고 입 안에 검은 피 또한 계속 나옵니다. 거기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푸이한 입에서 똥내가 아닌 진짜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파리까지 쓰레기 냄새 난다고 입안에 앉을 판이야. 그의 가족들은요, 푸이안 양치질 좀 해. 그가 구강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누구도 그와 얘기하길 꺼려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조금씩 멀어져 갔죠. 와이프는요, 푸이안이 담배를 폈어요. 그놈의 담배를 허구한 날 피니까 입냄새가 그렇게 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 주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거리 두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얘기 듣기 싫고 그러니까 진짜 담배 때문인가 싶어 담배를 끊어요. 그런데 그래도 담배 냄새만 없어졌을 뿐 악취는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담배를 다시 펴서 이 악취를 담배 냄새로 가리는 게 나을 정도?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은 무려 4년에서 5년 동안 계속됩니다. 계속 두통과 현기증, 입 통증을 겪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 싶으면 근처 그냥 진료소에 가서 주사 한 대 맞는 정도? 병원을 여러 번 갔음에도 의사들은 이 통증의 냄새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통이 너무 심할 때면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 게 전부였다는데, 더 문제는 이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치 또한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 푸이안은 내 이가 많이 썩었나 싶어 치과 가서 썩은 이빨 2개도 뽑아버려요.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파야 할 것은 여전히 아프고 악취가 나는 건 여전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조차 문제가 돼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니 푸이안은 어쩔 수 없이 정밀 검진을 위해 시내에 있는 큰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요, 푸이안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를 차근차근 만져갔어요. 그리고 바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딘가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입 좀 크게 한번 벌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입안을 싹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상하네. 의사인 내 촉으로는 지금 어딘가에 뭔가 이물질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통증의 냄새까지. 아무래도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권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처음으로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는데 웬걸? 엑스레이 상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푸이안 머리에 길이 4c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이물질이. 놀란 의사는요, 바로 푸이안의 머리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귀 뒤쪽부터 다 살펴보는데 상처 하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는 뭔가 있다는데, 그럼 이 머릿속에 있는 건 뭐지? 당시에 엑스레이가 한 평면만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확인이 안 됐어요. 확인이 돼야 수술을 하든지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CT를 또 찍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손잡이만 빠진 칼날이. 아니, 이 칼날이 푸이안 머리에서 아래턱 부근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튼 이걸 보자마자 의사들 다 비상이 걸렸었대요. 와, 내가 의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더 기가 막힌 건 푸이안 본인도 놀란 거예요. 머리에 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푸이안 머리에 상처 하나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본인도 몰라.
의사 선생님, 이게 왜 제 머리에 들어있죠? 어떻게 알아? 푸이안을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진짜 혈관, 신경, 기타 조직이 촘촘하게 밀집돼 있잖아요. 진짜 손 하나 까딱 잘못 건드려도 사람이 마비가 오거나 죽거나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곳인데, 이 칼은요, 그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피해갔습니다. 혈관 하나라도 이 칼날에 잘려 나갔다거나 닿기라도 했다면 그는 진짜 생사를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머리에 칼날이 박힌 상태로 5년 이상을 살다가 왔으니까 정말 대박인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칼날은 언제 어떻게 들어간 걸까? 이 푸이안이 얘기를 하는 게 2006년 이때 푸이안이 스쿠터로 택시처럼 사람 태워주고 돈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9월 21일 평소처럼 한 남자를 태운 거예요. 이 남자가 가달라고 한 곳은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이동 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칼을 꺼내더니 푸이안을 납치하려고. 당연히 놀란 푸이안 저항했죠. 그 과정에서 그 남자가 푸이안의 머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랬는데 이게 머리를 찔렀다기보단 이 칼이요, 그의 귀 쪽으로, 귓구멍 쪽으로 들어가면서 옆에 이제 이 화면처럼 손잡이만 빠지고 귓구멍을 통해서 칼날만 쏙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또 대박인 게 바로 쓰러진 것도 아니에요. 이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이런 것도 모르고 이놈을 피해 도망가야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바로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뒤를 보니 그 손님, 나쁜 놈이 더 안 따라오고 자기 스쿠터를 타고 도망갔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가면서 110,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다고. 그저 기억하는 건 직전까지 귀가 너무 아팠다는 거. 깨어났을 때 그가 느낀 건 또 귀가 아프다는 것뿐. 그리고 자기가 듣기론 구조대가 왔을 때 온몸이 다 피었대요. 몸에서 나온 게 아닌 입으로 이제 다 토해낸 피였다고. 더 기가 막힌 건요, 지금 귀를 통해서 칼날이 들어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귀 멀쩡했다고 합니다. 약간 경미한 상처만 있었을 뿐.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 늘 귓구멍, 이 귀 안이 누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귀가 아프니 머리도 아프고, 입이 틀어지고 입을 조금만 벌려도 아프고, 귀를 통해 들어갔으니까 머리 아래쪽에 또 칼날이 위치하게 되죠. 그러니 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 의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뭐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니까 누가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땐 귀 멀쩡하거든. 귀가요, 그냥 내반을 꼬매고 끝났대요. 의사 말로는 칼은 귀로 들어갔지만 칼 몸통 가운데 일부가 편도선 뒤쪽을 지나갔다고. 그래서 의사가 그의 입 안을 봐도 칼을 보지 못했던 이유라고. 그리고 이 악취는 칼날이 이제 점점 녹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칼날이 울퉁불퉁하죠. 녹슨 칼에 소화액과 침이 섞이면서 이제 푸이한 입에서 막 썩은 악취가 났던 거예요. 이 모든 게 확인된 후에 와이프나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는데, 무엇보다 본인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귀를 통해 칼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아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귓구멍이 작잖아요. 어떻게 4cm 꼬매는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날 정도로 아무 상처가 없을 수가 있는지 진짜 믿기 힘들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작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옆에가
제가 띄워드리는 이 모든 사진들이 실제 방송으로 보도된 자료를 캡처한 거예요.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 그리고 심한 두통 이런 게 없었다면 그는 계속 머리에 칼을 박은 채 살아갔겠죠. 사실 이게 확인되자마자 그는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거 칼 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이제 칼이 찔렸는데 오히려 그걸 빼버리면 더 많은 피가 나오면서 위험해진다고. 그래서 칼 맞으면 그 칼을 빼지 말고 꼭꼭 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칼을 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술을 안 하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들이 그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 머리에 박힌 칼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어떠한 혈관이나 신경도 끊어지지 않고 버텨왔지만 칼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그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운이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지금 칼의 위치와 턱 쪽에 이제 동맥이 너무 가깝다. 칼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동맥 끊어진다. 그때가 되면 정말 늦어버린다. 이래나 저래나 칼을 없애는 게 최선이다. 이 말에 흔들린 거예요. 미끄러지고 있다고 하니까 동맥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는데 의사들은요, 얼굴을, 머리를 절개하는 게 아닌 이 턱 부분이 좀 더 가깝다고 턱에서 칼을 빼내자고 의견을 모으고요. 수술에만 몇 명 의사들이 붙어서 대수술을 하는데 다행히도 수술 성공합니다. 수술 후에 그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움직이고요. 두통도 사라지고 현기증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입에 똥내, 아니 악취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진짜 수술 끝나자마자 푸이하니 나 살아있는 거 맞냐고. 와,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머리에 칼이 박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귀로 칼이 박혔잖아요. 본인도 모를 정도로 귀로 칼이 들어갔는데 귀는 멀쩡하고 아무 신경도 안 건드리면서 무려 4, 5년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대박이에요. 제가 이 사건의 영상 자료도 많아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유튜브 심의 때문에 이 정도가 최선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를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살고 있었던 그렉 플래니켄, 그는 워낙 항해 선박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제일 믿을 수 있는 가족, 동생과 석유 부지 임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이지애나주 라피에드에서 약 2시간 거리인 보몬트의 엘레강트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거죠. 2010년 9월 15일 저녁 7시경 이날 역시 그렉은 호텔 348호실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날 그는요, 간단하게 회사 세금 문제로 온라인으로 직원과 간단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 때 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우, 오늘 고생했어요. 나 이제 침대에 누워 영화나 한 편 보고 자야겠네요. 내일 회사에서 봐요. 그렇게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 그렉의 아내는요, 아침부터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 이 그렉과 아내는요, 결혼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나 노부부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술이 좋았어요. 그렉은요, 출장 갈 때마다 아침마다 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이 사람이 전화가 없어. 순간 불길한 느낌에 아내가 먼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도 안 받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는요, 그이가 뭔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핸드폰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갔나? 그래서 사무실로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안 받아. 이게 사람 촉이. 이 아내, 바로 남편의 같은 회사 동료 2명에게 전화합니다.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좀 이상해요. 호텔로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에 두 동료가 호텔로 가서 상황을 설명한 후에 호텔 매니저와 그렉이 묵고 있는 348호실로 가요. 그 방문이 딱 열리는 그 순간 이 두 동료와 호텔 매니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그렉이 침대 바로 옆에 쓰러져 있네. 놀란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렉은 사망한 지 꽤 오래된 상태였어요. 제가 당시 이 방 상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렉이 묵고 있었던 348호실은 호텔 본관 옆에 위치한 3층짜리 별관으로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텔레비전과 책상이 놓여 있었고요. 텔레비전 바로 맞은편에 큰 침대가 있었습니다. 객실 문 오른쪽엔 옷장과 화장 거울이 있었고 거울 바로 옆이 욕실이었어요. 그렉의 시신은 침대 바로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건 엎드려 죽어있는 그의 왼쪽 손가락에 담배가 끼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타담한 담배. 그리고 그의 옆 카펫 위에 캐리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캐리어 옆에는 그가 벗은 걸로 추정되는 연한 청색 청바지와 속옷 그리고 갈색 장화가 있었어요. 또한 침대 위에는 흰 수건이 있었는데 그 수건 위에 담배, 라이터, 잿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수건 주위에 초콜릿 과자, 휴대폰, 리모컨까지. 욕실 가까이에 있는 협탁 위에는 음료수도 몇 병 있었어요. 침대에 남은 자국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그렉은 죽기 직전 욕실 쪽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아내는요, 저희 남편 담배를 자주 피워요. 평소 오른손잡이라 담배도 숟가락질도 다 오른손으로 했죠. 그리고 그렉은 집에서도 늘상 침대에 누워 과자 먹으면서 TV를 자주 봤는데 깔끔하긴 또 얼마나 깔끔한지 과자 때문에 침대가 더럽혀질까봐 늘 침대에 흰 수건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곤 했었다는 거예요. 현장 상황과 아내의 진술이 일치하죠. 실제 348호실의 모든 문과 창문은 다 닫혀 있었고 강제로 뜯긴 흔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싸움의 흔적도 없었죠. 그렉의 몸 상태도 겉으로 봤을 땐 볼에 살짝 철과상만 있었을 뿐 칼에 찔린 자상이라든지 뚜렷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강도가 들었었나? 강도살인? 이라고 하기에도 그의 바지 주머니에 돈이 한가득 들어있는 지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귀중품까지 다. 룸 안에 분실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고로 강도살인은 아니다. 혹시 마약을 했나 싶어서 소지품 같은 걸 다 조사해 봤는데 어떠한 금지 약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렉의 아내와 형제들은요, 그렉 평소에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는 남자가 아니었다. 술을 마시지도 과식하지도 않았지만 딱 하나, 단 걸 너무 좋아해. 거기다 꼴초야. 담배를 아주 그냥 달고 살아. 그렇다 보니 폐, 기관지 등이 약해 기침을 늘상 자주 하곤 했었다고. 이래저래 운동도 안 하고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렇다 보니 주위 사람들은요, 55세였던 그렉 건강상 문제로 어떠한 질병으로 혼자 호텔방 안에 있다가 쓰러졌고 사망한 것 같다고. 자,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해서 혼자 쓰러졌고 아무도 없었기에 골든타임 넘겨 사망했네.
그런데 부검 결과 이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렉의 몸에서 2개의 상처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왼쪽 뺨에 1인치 크기의 흉터였어요. 이건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른 한 곳은 남성의 중요 부위 음낭이었어요. 이 음낭 쪽에 약 0.5인치 정도 되는 상처가, 그런데 이 음낭 부위가 엄청 부어있어. 이게 그냥 부은 게 아닌 음낭 주변에서부터 사타구니 부근까지 완전 탱탱하게 다 부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법의학자는요, 아무래도 그렉 죽기 직전 이 파이어 에그, 아니 이 음낭, 이 부위를 무언가로 맞은 것 같다고. 그 충격에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뺨에 상처가 생기고 한 것 같다고. 또한 겉으로는 이 2개의 상처만 보였지만 내부 속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장, 위, 간의 열상이. 여기서 열상은요, 찢어지면서 생긴 상처를 말합니다. 거기다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네. 심장 왼쪽 좌심방에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 법의학자가 봤을 때 이 내부 상처로만 보면 흔히 교통사고나 구타 혹은 무거운 물건에 깔려 사망한 사람들 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부검인은요, 모든 부검을 끝내고 부검 보고서의 사망 원인란에 살인이라는 2글자를 적었습니다. 병사가 아닌 이건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죠.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렉은 9월 15일 오후 5시쯤 호텔로 돌아와서 내내 호텔에 있었습니다. 나간 적이 없으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리는 없겠죠. 호텔 내부 방 안에는 심장에 구멍을 막 내고 음낭을 엄청 붓게 만들고 이렇게 중상을 입힐 만한 무거운 물건 또한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딱 하나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아 사망한 구타. 그의 부상은요, 심각했어요. 만약 누군가 그의 방에 들어와 이렇게 때렸다면 그렉은 당연히 살려달라고 소리쳤을 거고 그 소리가 엄청 크게 났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렉방 주변의 투숙객들은요, 사건 당일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호텔 측 또한 구타 사건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게다가 그렉은 평판이 좋은 남자였어요. 그럼 그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왜 사망한 걸까요? 사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8시 30분경 호텔에서 수리공을 한 명 부른 거예요. 348호실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고쳐달라고. 그 수리공 왈 사건 당일날 밤 8시 30분경에 그렉 방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렉 있었다. 그때 그렉은요, 수리공을 보면서 되게 머쓱하게, 아니 제가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좀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렸나봐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수리공은요, 고치면서 퓨즈를 잘못 만져 348호 그리고 349호 정전이 돼요. 하지만 금방 고치죠. 어쨌든 자기가 갔을 때 방에 그렉만 있었고 그렉 역시 전혀 이상한 거 없었다. 경찰은요, 이 수리공을 의심했어요. 왜냐? 지금 정황상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수리공이에요. 이 수리공 이외에 그렉방을 들어간 사람 없어. 그리고 그 방 안에 둘만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방 안엔 CCTV도 없는데 남은 이 수리공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거기다 이 수리공 보통 남자가 아니네. 성범죄 전과가 있네. 혹시 수리공이 전기를 고치겠다면서 그렉방에 가서 그렉한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요구를 한 거지.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렉이 거부. 그래서 열받아 소중이를 때리고 미친 듯이 폭행, 죽인 후에 도망간 거 아닐까. 수리공으로 애초부터 호텔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수리공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사건 현장에 제일 처음 도착했던 이들 말에 따르면 348호실을 딱 열었을 때 방 안에 TV가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방 안이 엄청 더워. 에어컨이 버젓이 있었는데 켜지도 않았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아내 말로는 그렉 평소에 더위를 엄청 타는 남자라고, 더위를 엄청 싫어해서 조금만 더워도 바로 에어컨을 트는 그런 남자였다는데, 이걸로 보아 그렉의 사망 시간 아마 저녁 8시 30분 이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 우선 수리공이 8시 30분에 왔을 때 살아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치면서 정전이 한번 됐죠. 경찰이 봤을 때 이 정전되기 전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시원하게 하고 있었는데 정전이 팍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켜져 있던 에어컨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죠. 그렇게 꺼진 에어컨이 다시 안 켜진 거예요. 왜? 그 전에 죽었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의 날씨는요, 엄청 더웠습니다. 방은 더 빨리 건조해지고 더 더워지기 시작하죠. 더위를 많이 타던 그가 그냥 에어컨을 안 틀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즉, 정전 후에 불이 다시 켜졌고 그가 에어컨을 다시 켜기도 전에 실내 온도가 올라가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349호실에 투숙했던 2명의 투숙객은요, 사건의 그날 저녁에 회사 동료까지 해서 총 3이서 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8시 반이 넘어 저녁쯤에 옆방 348호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처음에 이 바로 옆에 투숙객 이 2명의 남자도 의심했어요. 그냥 추정컨대 자기 방에서 동료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팍 된 거지. 아씨, 348호 저 새끼 때문에 정전됐어. 씨. 우리 흥이 다 깨졌잖아. 열받아서 우르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2명의 투숙객 포함 그들의 동료들이 집단으로 때린 거 아닌가. 3명이서 1명을 막 집단 구타. 그러다 갑자기 미동이 없으니 놀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살해 동기가 너무 얼토당토 없죠. 실제 사건 현장에서 옆집 투숙객의 지문이라든지 발자국, DNA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현장에 싸운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즉 이것도 신빙성이 크게 없지 않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를 죽인 걸까요? 경찰은요, 그렉 주변의 모든 지인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다 알리바이가 있어. 이 밀실 살인사건은 매스컴에 의해 폭로된 후에 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1년 사건 발생 몇 달이 지나 답답했던 가족들은요, 꽤 유명한 사립 탐정을 고용해요. 켄이라는 탐정. 켄은 보몬트에 와서 담당 경찰관을 만나 사건에 대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건 피해자 그렉의 시신 이미 화장돼서 매장됐다는 거예요. 사건 현장인 348호실 또한 여러 번 청소가 돼버렸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사건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죠. 켄은 일단 사건 현장인 348호실로 들어가 이제 이 방 안을 한번 쓱 돌아봐요. 이 켄은요, 제 생각으로는 그렉이 호텔 밖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호텔방으로 돌아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한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부상 고통은 30초에서 10분 정도 지속됐고 결국 중상으로 사망한 건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심각한 내부 부상에서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담배에는 오롯이 피해자 그렉의 DNA만 나왔죠. 이로 봤을 때 아마 그가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인범은 그가 어찌 손쓸 틈도 없이 매우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너무 빠른 공격에 그렉조차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침대 위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왜 시신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을까? 이건 아마 공격을 받은 이후, 범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렉이 그 아픈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려 침대 아래로 기어 내려온 걸로 보인다 라고 켄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쭉 들으셨을 때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요? 제가 앞뒤 안 맞게 설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신 발견 당시 그렉의 왼손 손가락에 담배가 끼워져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남편 오른손잡이라고. 담배도 숟가락질도 오른손으로 한다고. 그런데 담배는 왼손 손가락에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탐정 켄은요, 이제 그렉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기어 내려온 거예요. 지금 침대 위에서 과자 먹으면서 담배를 피다가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을 해요. 이때 습관이 무섭다고 자기가 담배를 지금 쥐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른손에 담배를 쥐고 막 기어가는데 문을 열려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문고리 잡고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담배를 왼손으로 바꿔 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해 결국 그는 침대에서 내려온 지 2발자국도 못 가서 쓰러졌고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탐정 켄의 추측입니다. 켄은요, 옆방 349호실에 두 투숙객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때가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난 상태였거든요. 이 두 투숙객, 원래 고향인 위스콘시 주로 돌아간 상태. 켄은 349호실에 묵었던 이 2명의 투숙객 재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2명이 전기 기술자였거든요. 켄은 이 2명의 주위 사람들 탐문 수사해봐라, 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349호실 2명의 전기 기술자를 조사하는데 한 동료가 그 2명 중에 1명이 늘상 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권총. 이 말을 딱 듣는데 탐정이잖아요. 필이 딱 오는 거예요. 그는요, 수사 담당 경찰관한테 사건 현장인 348호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침대 및 그리고 가구, 가전 뒤에 다 그냥 4주 동안 샅샅이 뒤져요. 그런데 총알 구멍이나 탄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내가 엄한 사람을 잡고 있나? 포기하고 떠나려고 하던 그때 뭔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객실 벽 한쪽에 조그만하게 페인 자국 하나가 그냥 언뜻 보면 살짝 파여서 문고리에 찍혀 생긴 건가? 하지만 문고리와 비교해보면 찍혀 생긴 게 아니야. 위치가 달라. 그럼 이 움푹 페인 이거 뭐지? 손으로 살살 긁어보니까 작은 구멍이 나오네. 그 구멍이 치약으로 막 메워져 있는 게 확인된 거예요. 자, 348호실에서 이게 발견됐어요. 바로 켄은요, 349호실로 가서 같은 자리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49호실에도 같은 자리에 구멍이 하나 있네. 똑같이 치약으로 구멍이 메워져 있네. 치약을 모두 없앤 후 그 작은 구멍 크기를 측정해 보니 딱 총알 하나의 크기. 보니까 349호실에 있는 구멍은 총알이 들어간 곳, 348호실의 구멍은 총알이 빠져나온 곳. 경찰과 탐정 켄은요, 349호실 작은 구멍에 레이저를 쏴봤어요. 이게 348호실 어디로 비춰지는지. 보니까 레이저가 딱 348호실 욕실 쪽에 가까운 침대를 딱 가리키네. 그러니까 그렉이 죽기 전에 누웠던 자리. 이걸 발견한 순간 경찰과 주위 사람들, 가족들은요, 모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로 봤을 때 그렉은 사건 당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늘 그랬듯이 간식 먹으면서 TV 보다가 바로 옆방인 349호실 이 두 놈들이 벽을 통해 쏜 총에 맞아 자기가 누구 손에 죽은지도 모르게 죽은 겁니다. 총알은 아무래도 그의 하체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간 듯 보인다고. 하체. 앞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그의 음낭이 이상할 정도로 부어 있었다고. 사타구니까지 완전히. 즉 총알이 그의 음낭을 통해 들어간 것 같다는 거예요. 총알은 그의 몸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에 법의학자가 분명히 고인의 사망 원인, 교통사고나 구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총은 없었는데. 이에 탐정 켄과 경찰은요,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법의학자를 다시 찾아갔어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시신은 이미 화장돼서 없단 말이죠. 총알 역시도 화장되면서 없어졌을 거예요. 결정적인 게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 탐정 켄의 이런 추측을 들은 법의학자는요, 당시 부검하면서 이래저래 사진을 많이 찍어 놓잖아요. 그걸 분석해 봤을 때 총격이 있었던 것 같다고 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총살로 바꿔요. 부검이도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부검하면서 약간 그냥 지나가버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최종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늦은 저녁 그는 늘 그랬듯이 혼자 있으니까 속옷에 바지까지 다 벗고 신발 벗고 과자를 침대에 까놓고 영화 한 편 보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밖에 없는데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라온 겁니다. 그건 정확히 하의를 벗고 있었던 그의 음낭을 통해 체내로 들어갔고, 그 고통이 얼마나, 이게 몸속에 들어간 총알이 막 이제 장기를 막 다 갈비뼈, 간 다 쑤시고 헤집은 뒤에 그 총알이 심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좌심방에 구멍 하나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 동안 얼마나 아팠겠어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려 침대 밑으로 기어 내려왔고 문고리를 잡으려 하다가 사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음낭으로 총알이 들어갔으면 총알이 뭐 바늘이나 실도 아니고 구멍이 크게 뚫려 있지 않았나?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전문가 왈, 음낭 쪽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잡혀있기 때문에 총알 구멍을 작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부검이가 실수로 그냥 상상도 못하고 넘긴 것 같다고. 경찰은 즉시 이 349호실 투숙객 2명의 신원을 파악. 랜스 밀러와 팀 스타인매츠, 그리고 그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트렌트 피사노까지 모두 잡아들입니다. 결론은 이들 범인 맞았어요. 그렇게 진짜 어떻게 된 사건인지 드러나는데 셋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정전이 됐는데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랜스가 트렌트한테 술 한 병과 가방을 좀 내 차에 가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시 그 가방 안에 총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 방 안에서 총을 꺼내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펑! 실수로 총이 쏴진 겁니다. 와, 야 미쳤냐? 벽에 구멍 생겼잖아. 랜스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총을 가방에 넣어 차에 갖다 둡니다. 옆에가 이제 차에 다시 갖다 두는 모습이에요. 그 후에 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총소리를 누군가 들었을까봐. 그래서 옆방에서 듣지 않았을까? 옆방에 귀를 갖다 대는데 그때 들은 겁니다. 348호실에서 나는 기침 소리를. 그 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 마음 놓고 계속 술을 마셨다고. 다음날 오전 일어났는데 막 경찰들이 와 있어. 보니까 348호실 손님이 죽었다네. 순간 너무 놀랬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병으로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때문이 아니구나. 그런데 뭔가 좀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랜스는 치약과 냅킨으로 자기들이 낸 총알 구멍을 막았습니다. 야, 이거 우리들끼리 비밀이야. 결론은
이들이 잘못 쏜 총알이 벽을 관통하면서 348호에 TV 보고 있었던 글에게 음낭을 관통, 그렇게 죽은 겁니다. 아니, 이럴 가능성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론은 2012년 10월 총을 쏜 랜스 밀러 살인죄가 인정돼서 5년 뒤에 가석방 자격이 있는 10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한 남자가 억울하게 죽은 건데 정말 별의 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영국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 씨는 1958년에 태어나 일찍이 아내와 중국 저장성에서 건축 자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중년 나이가 됐을 때 그는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삶에 이제 큰 걱정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20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흔히 권태기라고 하죠. 약간 서로의 사이가 시큰둥해진 거예요. 이런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은 청 씨를 더 무미건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어. 그러다가 찾게 된 게 바로 온라인 데이트 어플 채팅이었어요. 2006년 어느 날 그의 데이트 사이트에 갑자기 친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샤오윤이라는 여자. 그렇게 몇 마디 나누게 됐는데 말이 잘 통하네. 당시 33살이었던 샤오윤은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리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 역시도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 씨에게 늘 자신의 우울함을 털어놨습니다. 청 씨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자고 있는 본처와는 완전 다른 연약함과 부드러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 내가 감싸주고 싶어. 그렇게 점점 궁금해진 그녀의 얼굴. 청 씨는요, 이 샤오윤한테 사진 한 장만 보내달라고 요구해요. 그렇게 사진을 딱 봤는데 어우 이뻐. 그 후부터 청 씨는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영상통화를 막 거는 거예요. 꽁냥꽁냥 하다 보니 다시 설렘이 시작되고 이 여자가 내 사랑이다 싶어. 둘은 계속 이렇게 썸을 타다가 청 씨가 항저우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같은 항저우에 샤오윤도 있다네. 바로 청 씨 만나자. 그렇게 둘이 보게 되는데 샤오윤 실물이 더 이쁜 거예요. 그날 둘은 늦게까지 술 마시고 밥 먹고 데이트하다 넘어선 안 될 선까지 넘어버립니다. 같이 잠자리까지 해버린 거예요. 이후 두 사람은 무려 2년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 씨는요, 항상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어요. 아내한테 걸릴까봐. 자기는 불륜짓을 하면서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샤오윤한테 애초부터 선을 그어요. 당신과 결혼은 안 할 거다. 꿈도 꾸지 마라. 난 와이프와 아이들 포기 못한다. 난 그냥 너와의 재미, 이 썸만을 원한다. 우리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자. 이에 대해서 샤오윤, 그녀도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린 뜻밖의 일은 2009년 초에 벌어집니다. 샤오윤이 청 씨한테 전화를 걸어와선 하는 소리가 오빠, 나 임신했어. 처음에 그는요, 샤오윤이 자기를 잡으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이걸 빌미로 자신한테 이혼하라고 강요할까봐 그는 샤오윤한테 빨리 아기 지우라고 강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에 샤오윤 실망했겠죠. 알았어, 지운다고. 지우면 되잖아. 둘은 이 일로 한바탕 크게 싸워요. 그 결과 샤오윤은 혼자 병원 가서 수술합니다. 그 기분이 오죽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둘 사이 예전 같을 수 없죠. 샤오윤은 수술 이후 오히려 이 중절 수술 때문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라며 청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 씨 또한 맞다, 나 때문에 저 여자 몸도 상하고 맞지 싶어 매번 순순히 그녀에게 돈을 줘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요구하더니 점점 그 횟수가 늘어.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돈 달라고. 나중에는 돈 안 주면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니 점점 질리기 시작한 청씨는 아내 모르게 시작한 불륜, 끝까지 아내 모르게 정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샤오윤 그냥 끝내게 두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재?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계약서 써. 무슨 계약서? 헤어지는 조건으로 청씨는 샤오윤에게 14만 5천 위안을 지급한다. 하나로 이게 약 2,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헤어지는 조건으로 또 돈을 요구한 거죠. 이 조건 청씨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이 관계 깨끗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연락이 끊기자 청씨의 생활은 점차 정상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나가요. 이때 청씨는 불륜 이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12년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자신을 다시 소용돌이에 빠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샤오윤이 3년 지나 갑자기 전화 걸어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 그때 그 중절 수술로 중병에 걸렸어. 연락 안 하던 3년 동안 나 죽다 살아났어. 당신이 양심이 있다면 날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 나 의사 선생님이 살 수 있는 날 몇 개월 안 남았대. 이 소리에 너무 놀랬겠죠. 그때 수술로 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요, 나 병원비로 있는 돈도 다 써버렸어. 수술 한 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치료는 어쨌든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전화한 거야. 나 치료비로 쓰게 6만 위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6만 위안 하나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청씨는요, 혹시나 만났다가 또 문제 생기게 될까봐 이런 말에도 청씨 병문안 안 가고요. 안 만납니다. 혹시나 몰라 청씨 나름 꼼꼼히 하겠다고 이 샤오윤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다 녹음해요. 안 믿은 거죠. 하지만 전화 올 때마다 죽는 소리하고 곧 죽는다고 하니 그게 또 나 때문이라고 하니까 죄책감을 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6만 위안 보냅니다. 자신이 바람 피운 것만 안 들키면 된다. 이 사건 후 샤오윤에게선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3개월 더 지났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샤오윤의 엄마가 저 청씨 맞나요? 나 샤오윤 엄마인데 우리 딸 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놀랬겠죠. 이때 이 엄마는요, 내 딸 샤오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줄곧 당신 이름만 부르면서 보고 싶다고 힘들어했다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핸드폰을 보니 당신 이름이 있어서 이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전화했다고. 이 소식에 좀 미안해지기도 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전 병원에 있다고 했을 때도 안 갔잖아요. 하지만 죽었다는데 장례식장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 엄마한테 내가 장례식장 가겠다 주소 알려달라. 그런데 이 엄마 미쳤냐고, 네가 어디로냐고 제지합니다. 왜냐, 생전 샤오윤이 그렇게 청씨를 그리워했는데 결론은 안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족들이 다 청씨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네가 우리 딸 장례식장에 나타난다? 가족들, 이 자매 형제들이 아마 가만히 안 놔둘 거라고. 절대 올 생각은 말라고. 너네 이미 불륜 관계는 끝났으니 그냥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이에 청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죠. 이에 엄마는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긴 해요. 우리가 딸 병원비 한다고 이래저래 돈을 많이 썼어요. 당신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돈 18만 위안 보내세요. 그럼 더 이상 우리도 샤오윤 일로 전화 안 할게요.
여기서 18만 위안,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말에 그는요, 바로 또 돈을 빼 샤오윤 엄마에게 이체합니다. 그러면서 이 샤오윤과 정말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입금하고 며칠 안 돼서 샤오신이라는 남자에게 전화 한 통이 또 걸려옵니다. 당신이 청씨라는 놈이야? 나 샤오윤 넷째 남동생이야. 아니 또 샤오윤 가족이 샤오윤의 넷째 남동생이 청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요. 야 18만 위안으로는 택도 없어. 30만 위안 더 보내. 오케이?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당신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보내. 30만 위안 하나로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동생이 하는 소리가 당시 샤오윤의 형제는요 6남매가 있었어요. 여기서 샤오윤은 셋째였습니다. 원래 둘째 언니가 이 집안의 경제적 버팀목이었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집안의 부모님하며 가족들이 이 셋째, 이 샤오윤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샤오윤이 수술로 인해 병을 얻었죠. 그녀가 병원에서 투병할 때 그녀 옆에서 병수발을 한 사람은 큰오빠였습니다.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던 큰오빠. 그런데 동생이 아프면서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이 샤오윤의 병간호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샤오윤 간병할 때 혼자 집에 남아있던 와이프. 와 바람났네. 거기다 샤오윤의 사망까지. 이렇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이 큰오빠가 완전 멘탈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큰오빠가 자기 와이프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 큰오빠네 장례식을 또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둘 사이에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도 남은 가족들이 다 양육해야 하는 상황. 지금 첫째 형 죽었죠. 둘째 누나 죽었죠. 셋째 샤오윤 죽었죠. 남은 건 전화를 걸어왔던 넷째 남동생 샤오신.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청씨 너무 놀란 거예요. 나와의 불륜 그리고 이 중절 수술이 샤오윤을 포함해서 가족들을 전부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에 그는 다시 샤오윤의 넷째 남동생 샤오신에게 송금합니다. 이때 돈 보내고 나 지금 할 만큼 했다 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지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또 청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또 넷째 남동생 샤오신이 되게 다급하고 놀란 말투로 내가 지금 실수로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도와달라고.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 이때 이 남동생 샤오신은요 큰형의 우리 둘째 누나 셋째 누나까지 다 죽어서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다 너 때문이라고. 모든 짐을 넷째 남동생이 다 지게 됐잖아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러면서 자기 가정도 파탄이 났다는 거예요. 아내가 허구한 나의 돈 때문에 바가지를 긁고 그러다 보니 아내와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욱해서 아내를 때렸는데 죽어버렸다고. 샤오신은 청씨와 통화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이제 어떡하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이에 청씨는요 또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의 돈을 또 줍니다. 이걸로 와이프 장례비 치르라고. 그러면서 얼른 경찰서 가서 자수하라고 해요. 여기서 몇몇 분들은 왜 또 돈을 줘?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때 남동생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부하면서 1등을 놓치지 않는다고. 솔직히 난 지금 내 두 딸도 책임지기 버거운 상황인데 지금 우리 큰형 자식들의 둘째 누나의 자식까지 다 책임져야 한다고. 애들 학비하며 이거 다 어떡하냐고. 나도 지금 돈이 없어 와이프랑 싸우다가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 앞길이 너무 막막하다고. 이 애들은 다 어떡하냐고. 당신이 샤오윤과 불륜 사이가 안 됐다면, 아니 불륜 사이를 이어갔더라도 임신이 안 됐다면, 임신됐더라도 중절 수술 안 했다면
우리 셋째 누나 안 죽었을 거고, 그럼 우리 셋째 누나를 간병하던 큰형 이렇게 안 죽었을 거고, 그럼 나도 이런 짐 다 안 짊어졌을 거고, 그럼 내 와이프랑도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고, 안 죽였을 텐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말을 듣는데 이 청씨,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30위안을 송금한 거예요. 30만 위안. 하나로 약 5천만 원. 나중에 소식 듣기로는 진짜 샤오신 자수해서 감옥에 수감됐다고. 이 소식에 그나마 안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청씨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누가? 이번에는 샤오윤의 5번째 여동생 샤오페이가. 이번 통화는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 청씨 전화 맞나요? 저희 넷째 오빠 샤오신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넷째까지 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 청씨는요, 너무 놀래서 바로 샤오윤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맞대. 진짜 넷째 샤오신 감옥에서 죽었대. 이 5째 여동생 샤오페이는요, 당신이 우리 언니 샤오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임신이 안 됐더라면, 중절수술 안 했더라면 우리 언니 안 죽었을 텐데, 언니가 죽어버리면서 큰오빠 자기 와이프 죽이고 죽고, 넷째 오빠까지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끝내 우리 오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행의 원인은 당신이에요. 이 말에 청씨 또다시 양심의 가책을 느껴 30만 위안 또 송금합니다. 하나로 5천만 원.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이 샤오윤네 가족들이 큰형, 큰형 와이프, 넷째 남동생, 이 남동생의 와이프, 그리고 이제 불륜 상대자 샤오윤까지 5명이 죽은 거예요. 청씨는요, 이 모든 비극이 내가 샤오윤에게 아이를 낙태하라고 강요하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계속 보냈어요. 몇 천만 원씩. 그런데 이거 얼마나 더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설사 돈이 있더라도 계속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약간 이상한 느낌도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때 청씨가 이 샤오윤의 엄마한테 딸 샤오윤이 정확히 무슨 병으로 죽은 건지 이 진료 기록서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이에 이 엄마도 오케이 받아서 보여주겠대. 며칠만 기다려달래. 그래서 기다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와, 샤오윤의 엄마도 죽었다네. 어? 진료 기록서 보여준다던 엄마도 하늘로 갔다고? 이 딸 진료 기록서 뺀다고 병원 갔다가 나오는 길에 병원 바로 앞에서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와, 이 소식에 진짜 청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다 이 엄마는 자기가 그 진료 기록서 보여달라고 했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엄마의 사망 위로금이라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또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건은요, 샤오윤 죽고 불과 몇 달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샤오윤 포함 6명이 잇따라 사망한. 솔직히 샤오윤 가족도 가족이지만 한 명씩 죽어갈수록 이 청씨의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그걸 이제 이 청씨의 아내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여보, 요새 당신 안색도 너무 안 좋고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이 청씨 어떻게 말해요? 내가 불륜 저질렀던 여자가 나 때문에 중절 수술하다가 병 얻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 못하죠. 남편 상태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 뒷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남편이 나 모르게 큰 돈들을 누군가에게 대량으로 송금시켰네. 이 사람들 누구야? 그래서 남편 청씨가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실을 다 걸린 거예요. 아내에게 걸리고 난 후에 이 청씨는요, 혼자 끙끙 앓다가 오히려 좀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은 그런 후련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 아내 또한
뭐 불륜 상대자가 이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정리도 된 것 같으니, 그리고 그 대가로 막 돈을 요구하는 문자들이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왜 이때까지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냐면서 다행히도 이때 아내가 불륜을 용서를 해줘요. 그렇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또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가? 6번째 막내 여동생 샤오첸이. 우리 5째 언니 샤오페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며칠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5번째 여동생이었던 샤오페이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샤오윤의 엄마 죽었죠. 첫째 오빠 바람난 와이프 죽이고 죽었죠. 둘째 언니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셋째 자기랑 불륜 났던 샤오윤 죽었죠. 그리고 넷째 샤오신 자기 와이프 죽이고 감옥에서 죽었죠. 그리고 5번째 샤오페이 스트레스 받아서 또 죽었다고. 한 집안에서 몇 달 만에 지금 7명이 죽은 거예요. 막내 여동생 샤오첸은 또 장례식 치르고 해야 되니까 30만 위안 더 송금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5천만 원 더 보내. 하지만 지금 몇 번 보냈잖아요.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아내에게 알립니다. 이 아내는요, 어찌 보면 제3자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보니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몇 달 만에 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도 이상하고, 사람이 죽어 나갈 때마다 이 청씨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 청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 사망한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역시 그럴 리가 없죠.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죽었다는 사람들 호적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말소된 게 없어. 바로 이들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죽었다는 불륜녀 샤오윤 넉하니 살아있어. 이 불행의 씨앗인 샤오윤 안 죽은 거예요. 그럼 그의 자매 형제들은?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요, 기가 막혀요. 우선 이 형제 자매들 엄마 모두 이 모든 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샤오윤의 이 범행 동기는요, 난 진심으로 청씨를 사랑했는데 임신했다는 말에 정도 없이 날 내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배신감이 들고 복수하고 싶었다고. 중절 수술하고 나서 정말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한 건 맞대요. 혼자 쓸쓸히 병실에 누워있는데 더 청씨에게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난 이런 상황인데 지는 본처랑 하하호호 행복해하고 있겠지? 처음에는 사기칠 생각보단 복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첫 전화했을 때 많이 아프다, 병문안 좀 와달라 했는데 이조차도 청씨 거부했었죠. 여기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약 3개월 뒤에 자기 엄마인 척 청씨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 자기가 죽은 척 샤오윤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때 청씨가 돈을 진짜 보낼 줄은 몰랐대요. 근데 진짜 돈을 보냈어. 꽁돈이 들어오니까 맛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혼자 1인 다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인 다역. 남자 여자 뭐 사람을 쓴 것도 아니고요. 혼자 전화로 남자인 척하고 여동생인 척하고 엄마인 척하고, 나 샤오윤 엄마인데, 나 샤오윤 남동생인데, 안녕하세요, 난 여동생이에요, 막 이렇게 목소리 막 바꿔가면서 이랬는데도 청씨가 전혀 의심을 못했다는 게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샤오윤 자기 딴에 발성 연습, 목소리 톤 바꾸는 연습, 코 막고 남자 목소리 이것저것 내보고 별짓 다 했었다고. 그때마다 다 넘어온 거예요. 2014년 1월 23일 샤오윤 체포되는데 정말 좀 기가 막힌 사건이죠. 결국 청씨 나름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진 건데, 그러니까 뭐하러 불륜을 저지르길 벌 받은 거죠. 본처한테나 잘하지 말이야. 소중한 사람 가슴에 상처 주면 도로 이렇게 다 받는다니까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샤오윤 또한 잘한 게 없죠. 그놈의 그년인데. 제가 이 사건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가지고 났는데 샤오윤이 몇 년형을 받았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중국에서 벌어진 한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